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장 기준에서는 저 PD님 화면 좀 연결해 주실래요? 네. PD님, 네. 요 보시면은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실 때 바이두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 네디즈 같은 기업들, 중국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금이나 은 가격이 반등하면서 여기 밑에 구석에 이제 처박혀 있는 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구리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고, 원자재 기업들도 조금 프리장에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서 조금 뭐 차익 실현에 나왔던 그런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장에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더라. 그래도 뭐 ASML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 특히 마이크론 어제 신고가를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 열렸을 때 또 어디로 가는가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놓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은 같은 경우에 그죠, 지난 금요일 날 급등, 그리고는 월요일 날 폭락, 오늘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지금 흔들리는 이런 투심, 어떻게 저희가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투자 심리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과대평가될 것 같고요. 금 가격, 은 가격, 제가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실물 금,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이 가격 상승이 계속 나오는데, 네. 그 기저에는 달러 약세가 있다. 네, 달러 약세가 있고요. 근데 사실 뭐 미국의 지금 3분기 GDP가 4.3%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정도면 사실 달러가 약세가 가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에서 계속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은행 뭐 기준금리 올리고 뭐 전반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야, 이 정도면은 달러 인덱스가 95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시장의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안 떨어져요. 엔화는 또 뭐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약세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국은 달러가 생각만큼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 딱 머물면서 결국은 금과 은에 대한 수요죠. 뭐 금융기관들은 사실 파생 상품을 갖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중앙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실물금을 갖고 사용하는데, 은을 갖고 네. 사용하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잠깐 스톱이 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연말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이 일단은 관망세로 지금 돌아서 있고, 그 다음에 내년 2026년도를 좀 어떻게 투자할 건가를 지금 아마 다들 지금 한번 새로 생각하는 딱 포인트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뭔가 계속 모멘텀을 갖고, 특히 달러 약세라는 모멘텀을 계속 푸시를 하던 금, 은 가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달러가 딱 보합권 98 정도 선에서 딱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지 수요는 확실하게 눈에 보기가 딱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은 가격도 뭐 온스당 8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뭐 급락했고, 그다음에 금도 거의 뭐 한 어제 4% 넘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냥 금과 은에 대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달러가 고정화되는 상황에서 조금 환율이 지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더 약세로 가기 시작한다, 저는 뭐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달러가 또 강세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 가격, 은 가격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금은 가격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뭐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 시장의 어떤 폭락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 돼야 아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법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가령 자산 최고점을 호가하고 있는 지금 뭐 신규 진입 관점 혹은 뭐 보유자 관점에서의 전략은 또 어떻게 짜야 될지, 뭐 금과 은을 이제는 다른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같은 방향을 여전히 띄고 있다고 봐야 될지, 만약에 후자라면 금과 은의 비율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금은을 직접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파생 상품을 쓸 경우에는 네.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 만기일이죠. 옵션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롤오버 코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건 이제 기관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 금, 은을 사면 또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뭐 복잡해요. 네, 집에다가 뭐 금괴 10개 있다고 그러면 뭐 도둑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살기 힘들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만약에 그래도 금 가격을 어느 정도 추종을 하고 싶다. 향후 달러가 좀 약세가 돼 갖고 금은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식주에서 금광주 뉴몬트라든지 아시안티 골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금은 관련된 광산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 광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계속 금하고 은이라든지 뭐 그것만 나오겠어요. 이렇게 광물 캐다 보면 구리도 나오고 다양하게 막 나온단 말이지. 이게 하나만 딱 금만 내가 원하는 금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 항상 이제 캐갖고 항상 이걸 재련해갖고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다가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제품을 시중에 유통을 시키는 거죠. 마진이 높아졌을 때. 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러한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시면 사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P 곱하기 Q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곱하기 퀀터티 그 양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내야 되냐. 그러니까 금 가격은 계속 올라왔는데 사실 최근에 중앙은행이 금을 사기 전까지는 이 Q가 늘지가 않다 보니까 금 가격이 사실 거의 안 올랐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이 금융기관들이 파생 상품만 갖고 운용할 때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금 가격 자체가 오를 뿐만 아니라 거기다 Q까지 특히 이제 뭐 중국의 인민은행이라든지 러시아은행부터 시작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에 대한 실물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본다면 Q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기에는 금광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제가 뭐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아이고야 저기 종목들 지금 최근 들어서 뉴몬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계속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 100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얘들이 한 50달러였는데 사실 더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 가격만큼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금에 대한 실물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뉴몬트와 같은 기업 주식들의 성과가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들어가는 시점을 뭐 달러 강세로 가면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물금을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쵸. 펀드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ETF도 들어가기도 그렇다 보면 그냥 금 주식도 저는 이제 만약에 달러가 좀 강세로 가면서 금은 가격이 좀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럴 때 맞춰서 한번 들어가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광주에 접근하는 가장 용이한 방식이기는 하겠네요. 네. 사실 근데 달러 약세 언급을 해주시면서 은이 좀 잘 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또 하나의 축을 말을 해보자면 AI 서버 관련해서 은을 사용할 때 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전기차 등에서 굉장히 사용 사례가 은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좀 이 섹터 전반적으로 또 더불어서 또 다른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그럼 은을 상승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을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은은 사실 원래 산업 용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딱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진짜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주로 좀 많이 드시죠. 이제 먹고 저장하는 용도가 강한 거고, 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가다 보면 사실 구리하고 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산업 용도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사실 활용도가 되게 높거든요.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휴대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은에 대한 그런 용도는 사실 되게 커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은은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쓰여 왔는데 아주 최근 들어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해지 수요를 은이 조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금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선물 옵션 쪽에서 증거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뭐 한 4,000달러 이래 버리면은 증거금만 해도 전보다 2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금융기관들이 파생 상품을 사기가 금으로 갖고 힘들 경우에 그럴 경우 이제 최종 수단이 다시 또 은이 되거든요. 은 가격이 사실 금에 비해서 거의 한 10분 뭐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면은 은을 갖고 파생 상품의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여지도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들이 같이 지금 작용을 좀 해 있어요. 해 있는데 저는 이제 산업 용도 뭐 그건 항상 꾸준하게 나온 용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계속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지금
은 가격을 확 밀어 올리는 것은 결국은 실물 은에 대한 중앙은행들 특히 이제 네. 개인들의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열 구간이라고 보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과열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 은 같은 경우에 매크로 상황에 맞춰갖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을 볼 때 항상 왜 달러가 약세가 되면 그럼 금이 강세가 되냐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보는 것은 금은 달러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이제를 아직도 머리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총 발행량이 사실 금 가격하고 똑같아져야 그래야 연준이 갖고 있는 금 전체 양이 결국은 이 달러의 발행량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면 결국 금 가격은 온스당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달러가 계속 발행된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금하고 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의 그냥 딱 변수들은 뭐 금이 처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이 강하게 오르는 변수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중앙은행들이 실물금을 산다. 근데 실물금을 사실 공급이 해마다 늘어봤자 한 1%, 2%밖에 늘진 않아요. 그런데 수요는 갑자기 10%, 20%가 늘어버리면은 네. 가격이 여기에서 사실 급등이 오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 해지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앙은행들도 어느 정도 사실 자기들이 금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달러가 이 정도 뭐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매입을 추가로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 시점이 사실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야, 이 정도까지 달러가 계속 98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마 각국 중앙은행들도 한 98 정도 보고 앞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95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머리에 들면은 그때는 뭐 5,000달러가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계속 지금 시장의 이 흐름을 네. 결국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금하고 은은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금을 지금 차트를 띄워놓은 상황인데 보시면은 금이 요 전에 한번 랠리를 뿜었을 때가 2001년, 2년. 에서부터 한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더니 국면이 있었고 이때 보시면 이때가 뭐 저희가 저 때는 글로벌 경기 성장, 중국의 성장과 함께 어찌 보면 이제 화폐 가치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국면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이 상승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이때도 보니까 AI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업이 성장을 한다 혹은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린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의 성장, 아시아의 성장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에 의해서 혹은 전 세계 또 정부들이 엄청나게 돈을 풀다 보니까 그 해지 수요로 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는 지난번에는 10년 한번 올랐는데 그리고 10년 쉬었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2년 차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의 의견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 그 시장에서 뉴스고 전해지는 것 중에 하나 좀 불안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금이나 은, 백금 같은 경우에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CME죠. 이게 선물 거래소에서 그렇죠. 네. 증거금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금요일 날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는 그 상황에서 금요일 급등에 대해서도 이거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청산을 노리고 급등을 만들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루 만에 15%, 20%씩 가격이 뛰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증거금이 인상된 이후에 갑자기 숏 포지션이 또 확 들어오면서 반대로 또 어찌 보면은 또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선물 거래 특성상 증거금이라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좀 약한 포지션을 노리고 위아래로 양방향으로 털어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서서 과열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짧게만 움직임을 보면 이거는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 그렇죠. 네. 증거금 플레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롱숏 전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금 사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도 저희가 채팅창에서 돌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채팅창에서 나오고 있는 설문조사 제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안 산다가 76%로 나오고 있네요. 산다가 23%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긴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웩더독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드는 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파생 상품 쪽에서 선물 옵션 쪽에서 저 증거금 자체가 양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거기다 곱하기 몇 %를 증거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커지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금융기관들이 이걸 갖고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걸 또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거기다 계약수를 뭐 곱하기를 해갖고 되게 시장을 크게 흔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잘됐다 그러면 차라리 증거금율을 더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맞춰갖고 더 공격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웹도독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 상승이라든지 은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증거금이 올해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금 가격 자체가 올해 연초부터 거의 70% 이상이 올라버렸거든요. 오른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제 웹도독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한다 보면은 결국 이제 금이 지금 정도 가격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만큼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제 감안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정도 상태에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한 95 정도 수준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계속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가 이제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95까지 더 갈 수도 있다. 달러 약세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이것을 뚫고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금융시장 특히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을 뚫고 올라가 버릴 수 있는 여지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딱 수준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네. 딱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뭐 금을 갖고 뭔가 좀 아쉽다 느낌 이런 게 있으면은 차라리 제가 이제 그 광산주 같은 데 들어가신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의 전망치를 보다가 이제 달러가 더 약세로 갈 것 같은데 뭐 엔화가 더 금리를 올려버리고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변수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금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미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높아진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까 지금 70% 정도 나왔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그쪽에 베팅을 좀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광산주 차트를 열어봤는데 광산주가 이제 지난 금 랠리 때가 요때가 2002년이고요. 여기가 2012년인데 광산주가 한 10불 중후반대에서 요때 보니까 한 60불 정도니까 광산주가 올라는 갔는데 금 상승을 따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대장주를 살 거냐 관련주를 살 거냐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이게 많은 투자자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겠죠. 과거 상승 랠리 때도 보면은 이게 지금 2001년 바닥에서부터 10년 동안 올라가는 라인인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 빠졌다라고 들어가면은 괜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조금 빠져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박살나면 이거 어떡하냐. 이게 고점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현재 상황도 2년 동안 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르면 2년 동안 금 가격이 거의 한 100% 올랐는데 야, 여기서 물렸다가 5년 가면은 금은 이자도 안 주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실 수 있어가지고 요런 분들한테 만약에 뭐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고 하면은 뭐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항상 얼터너티브라든지 이런 쪽은 10%예요. 10%만? 1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저는 사실 지금 꼭 굳이 금을 해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얼터너티브 쪽을 뭐 다양하게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금을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뭐 주식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주식하고 이제 옛날 뉴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골드 ETF가 있거든요. 에코티 ETF가 있는데 이 에코티 ETF하고 골드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이제 사실 과거엔 0.8에서 0.85 정도가 1년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보면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0.7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는 그대로 프라이스는 그대로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퀀터티 매출량이 많이 안 났다는 거예요. 최근 한 10년 동안에. 그런데 이번에 사실 매출량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는 금광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 가격 상승보다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번에는 네. 더 클 수도 있다. 예, P 곱하기 Q. 그런데 반대로 뉴먼트 아까 주가 보실 때 금 가격 빠질 때보다 사실 주가 빠지는 속도가 더 커요. 그때는 프라이스도 빠지고 매출량도 Q도 이제 빠져버리니까 두 개가 다 빠져버리니까 더 약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쪽에서는 네. 변동성이 사실 금 가격보다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 그러면 올해 뭐 연말까지 아마 뉴먼트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뉴먼트의 어떤 전반적인 이제 광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 보면 주식 쪽을 조금 더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당분간은.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달러 인덱스라는 키워드를 한번 끌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29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1,444원까지 치고 올라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원달러 환율 전망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원달러 환율만큼 힘든 게 없죠. 일단은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데, 사실 뭐 이번에 1,480원까지 갔을 때는 뭐 난리였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한국은행장 뭐 하시냐. 원화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분 빨리 내보내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가. 네,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아이, 뭐, 얘기가 다 돌았는데요, 이미.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맛만 따라가지면 좋을 텐데. 뭐 그 정도가 나왔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정부의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사실 구두 개입했고요. 그다음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 조절하면서 사실 달러 공급을 좀 더 늘렸고, 그다음에 지금 11월 달에 무역 수지 흑자가 한 97억 달러. 그다음에 12월 달은 지금 99억 달러 지금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정부가 오죽했으면 이제 서학개미들 만약에 좀 바꾸면은 양도소득세 면제도 해주겠다. 뭐 저희 고객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세금 좀 내셔야 되는데 뭐 그런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결국은 달러 시장에서 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공급은 사실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은 계속 일정하게 잘 나와요. 무역 수지 흑자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흑자 공급을 더 늘리는 분위기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수요죠. 수요가 되게 심리적인 요인이 지금 되게 크거든요. 그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수요를 딱 줄일 방법은 없어요.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433원 간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고객분들 뭐 그냥 아침부터 달러 사시겠다고 바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달러 매수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적으로 이게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요. 수요가.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쉽지 않겠구나. 결국은 뭐 연말까지 또 수입업자들 달러 수요 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출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가 내년 1분기까지 한 1,450원에서 높낮이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뭐 계속 제가 뭐 하필 1분기까지 말씀드리냐면은 올해가 이제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한 7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700억 달러 정도면은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4,700억 달러까지 갔다가 과거 한 3년 동안 이제 모 정권 하에서 뭐 해도 되잖아요.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뭘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써갖고 4,200억 달러까지 한 400억 달러 넘게 사실 줄어졌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가 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사실 이제 흑자로 조금씩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도 거의 무역 수지 흑자가 지금 내년도도 한 거의 900억 달러에서 거의 그 이상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보고 있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보여주면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4,300억 달러까지 지금 외환보유고가 올라왔거든요. 저는 미국에다 200억 달러 던져준다고 하면 안 되죠. 갖다 받쳐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만 한 500억 달러만 계속 한 1년 반만 쌓아도 4,400억, 4,500억 달러 금방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게 눈에 보였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일단 그때부터는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공급을 막 늘린다 해도 사실 심리적으로 수요 쪽에서의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무역 수지를 계속 통해서 외환 보유고를 계속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1.8% 나왔지만 내년도에는 한 2% 이상 넘기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려줘야 그래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뭐 지표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원화가 강세로 가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은 아까도 제가 이제 미국 성장률 3분기 성장률 4.3%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에서 단기 변수들은 금리라든지 아니 무역 수지 흑자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지만은 장기 변수는 양국 간의 경제 성장률의 차이예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뭐 이상해졌어요. 3%대가 나와요. 성장률이. 3%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을.
한 10년 동안 3% 우리가 미국의 성장률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 0.5, 2분기가 지금 3.8, 3분기가 4.3, 4분기가 지금 3.5는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3% 성장률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내년도는 연준이 2.3% 성장을 상향 조정했는데 시장에서 내년도도 3% 이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3% 성장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 장기 변수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불안한 게 한국이 자꾸 이제 원달러 환율을 더 안정화시키려면은 다른 변수도 있지만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돼요, 저희가. 힘내야 돼요. 예, 끌어올려서 제가 한 2.5% 정도까지만 끌어올리면은 그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지금은 수요에 대한 불안감 각자 알아서 이제 극복을 좀 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계속 정책을 내면서 일부분을 계속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일단 환율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 지금 PD님이 인이어로 난리가 났어요. 오프닝 도대체 언제 할 거냐고. 이 오픈 뉴스가 아니었어요. 지금. 아니, 저희 오프닝이 아니, 오프닝이 시작도 다른 안 게 했어요. 있는데 네. 일단 죄송해요. 한 가지가 더 괜찮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에 대한 강세, 은에 대한 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뭐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란 말이죠. 근데 금이 더 가격이 올라가고 은의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달러의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약달러라는 측면을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성장이 좋다 혹은 미국의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가 또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임기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는 도대체 트럼프의 정책을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는가. 근데 명확한 거는 달러의 패권을 놓지 않으면서 달러 약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달러 대신에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 대신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트럼프가 길게 봤을 때 용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이번에 뭐 금에 대한 선물 시장의 증거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어찌 보면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트럼프의 정권의 정책과 금 가격이 상충되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서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각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어떤 데는 마이너스 관계도 있고 어떤 데는 플러스 관계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다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워낙 사실 불안하니까 그럼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될 건가? 네. 근데 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시작됐을 때 올해 이제 1월 달이죠. 그때 달러 인덱스가 사실 105 정도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평가절하가 거의 한 8, 9%가 됐거든요. 통화에서 보통 10% 정도의 그 평가절하면은 되게 많이 절하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제가 98을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게 98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달러의 수준은 지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100 밑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유로가 생성됐을 때, 유로 나왔을 때 그때가 딱 100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유로보다 더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98 정도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전 첫 번째 그 생각을 좀 해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더 약세를 시켜갖고 95까지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복잡해져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죠. 너무 복잡해져요. 네. 자, 여기서 일단은 달러 요 정도만 해놓으면은 사실 금 가격은 사실 여기서 이제 계속 뭐 저는 이제 계속 온스당 한 4,000에서 4,400달러 안에서 계속 박스권을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은 금은 가격은 박스권으로 이제 가다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무역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C 플러스 뭐 GDP 같은 경우 C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수출이 플러스가 나요. 그러니까 전 분기보다 더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갖고 내가 소비, C를 쓴 다음에 남는 것을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소비를 좀 줄이고 수출을 더 늘리는 지금 컨셉이 98 정도에서 플러스가 난다는 것은 저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98 정도만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네.
더 이상 뭐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위안화는 지금 7위안이거든요. 달러당 딱 7위안에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한 2달째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위안화도 한 7위안 정도, 이 정도만 딱 붙잡아 놓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미국 내 수입 물가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의 지금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 수입 물가가 비싸진 거, 네. 그다음에 관세 인상에 따른 실효 관세율이 높아져 갖고 수입 물가가 사실 올라온 부분 이런 것이 컸는데 이 부분만 잘 컨트롤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실효 관세율이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 10월달에 16, 17%였어요. 막 그때 관세 막 부과를 막 했을 때 뭐 인도에다가 50% 부과하고 브라질 사실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50%막 때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1년 유예를 받으면서 관세율이 다 내려갔어요. 한국도 보세요. 반도체 처음에 우리가 뭐 200% 맞는다, 제약바이오 200% 맞는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200%가 어디 있어요? 지금 15%다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관세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잖아요.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55달러예요, 배럴당. 트럼프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80달러 했거든요. 맞아요. 25달러를 벌써 내려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라크하고, 이라크 아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종전이 되면은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은 러시아의 어떤 값싼 원유가 유럽 쪽으로 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WTI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그럼 결국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거 시장이 거절을 그럼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점도표 3.4%지만은 인플레이션율은 이미 파월도 얘기했어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가면서 2%대로 수렴할 거다. 그러면 금리를 2번 더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점도표보다.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국채금리 있잖아요. 10년 뭐 지금 4.1%인데 제가 보면 한 3.8% 정도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오,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제 기준금리하고 약간 뭐 한 10년 프리미엄 붙어 갖고 딱 그 정도만 돼도 시장이 되게 플랫한 그러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되는데 일단은 유가하고 관세율만 어느 정도 떨어져 주면은 저는 사실 시장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전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장관도 계속 그 얘기를 우리 내년도 3% 성장률 볼 거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관세를 빼면은 지금 1%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 같은 경우 특히 2026년대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미 사실 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옹호한다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 거다. 관세를 올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도 좀 안 되고 이런 게 제조업 쪽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온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제조도 어느 정도 올려버리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거기다가 소비까지 계속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련을 아마 올해 같은 경우 2026년도는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좀 분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달러를 갖고 본다면은 네네. 달러가 그냥 한 98 정도에서만 딱 스톱돼 있으면은 그럼 완전 해피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 거기서만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좀 금리나 사이클만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면 그렇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 고용에서의 신규 채용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안 잡힐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은 계속 지금 밀어붙일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요즘 뭐 TV 보면은 길 가다가 차 세워놓고 바로 수갑 채우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학교에 가서 숨어있는 학생들 잡아갖고 지금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법 이민자들 아니면 이제 그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을 이제 체류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계속 좀 송환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사실 머릿속에 계산은 그거죠. 그렇게 하면은 잡에 대한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국민들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부분들이 3D 업종들이거든요. 제조업 같은 힘든 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금 구조가 서비스업을 하나 제조업을 하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파는 그런 서빙을 해도 사실 제조업체 가서 뭐 한 달에 500, 600만 원 버는 거 똑같아요. 네. 그러려면 미국의 시민권인 사람들이 굳이
가서 차라리 저기 햄버거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왜 어려운 데 가서 일을 하냐는 거죠. 네. 그런 악조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 부분이 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이 내년 내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문제는 내후년쯤 한 3년 차쯤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 문제가 된 것을 수정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소비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채권 금리에 조금 더 포커스가 두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2027년 정도쯤에는 아마 그 부분이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그때쯤에 가서는 아마 그 문제를 또 갖고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연말로 갈수록 파월 의장 뭐 내년 5년이면 끝나시겠죠. 그런데 연준이 보는 이제 시각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 여태까지 1월 달에 비해서 현재까지 끌고 온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막 욕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뭐 다 있어, X가 다 있어 막 그런 얘기도 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벌써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있고 우리가 보는 변수들이 어느 순간에 수출도 올라와 있고 경제 성장률도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미국의 저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혼자서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시지만은 주변에 있는 베센트 장관부터 시작해서 러팅익 장관, 그러니까 집단지성이죠. 그게 계속 지금 미국 내에서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미국이 내년에도 좀 긍정적인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닝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프닝. 우리 오프닝 뉴스가 아니고 이거 말을 바꿔야 돼요. 오늘은 클로징 뉴스로 가시죠. 네. 약간 미들 뉴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의 증시 방향성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좀 12월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올해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내년에 좀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이 연준의 최근 회의록, 마지막 회의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준이 1월 이후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힌트를 받아가려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주식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낙관적인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미 3년 연속으로 상승을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까지도 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우리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지만. 네. 근데 이렇게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전통적으로 증시가 좀 부진하다라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이 뭔가 우연의 일치가 될지 혹은 기록의 데이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성대로 간다면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방향성대로 간다라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은 사실 계속 뭐 연방정부 셧다운 나오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막 싸웠던 게 사실 이제 헬스케어 쪽이었거든요. 그 이제 그 바이든이 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장하느냐 아니면 스톱시키느냐. 근데 결국은 중간 선거를 갈수록 결국은 공화당이 손을 들었거든요. 기법하고 그러면 네. 받아주겠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매크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중간 선거를 갈수록 계속 공화당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지금 계속 양보를 하고 있어요. 전 더 양보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효관세율, 특히 상호관세 쪽에서 민주당 쪽에 더 양보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돼 갖고 아마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뭐 되게 좋게 만들겠죠. 내년부터 또 이제 뭐 그 트럼프의 그 저 법인세 인하 효과도 내년부터 또 시작이 되니까요. 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미 뭐 2026년도 전망치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 이제 증시죠. 이제 증시를 봤을 경우에 매크로 상황이 사실 좋으면은 증시에서 나올 수 있는 특히 이제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충분히 주식시장이 반영을 하고 조금 더 오버슈팅까지 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크로 상황이 안 좋으면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보다 사실 주가가 덜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지금 S&P 지수 전망치가 한 7,000에서 8,000. 아유, 너무 크다. 내가 보기에는 1,000포인트를 갖고서 장난치면 안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도이치뱅크가 한 내년에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한 16.7% 전반적으로 S&P. 그 다음에 뭐 모건 스탠리가 한 13%.
JP 모건이 9.4%, HSBC, BNP가 9.4%. 네. 가장 낮은 데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3.5%인데, 지금 뭐 골드만삭스가 이제 2026년도 보고서에서 얘기한 게, 일단은, 미국의 성장률이 2% 중반에서 3% 정도 나오겠다. 연준보다 더 세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사실 과거 우리가 못 봤던 상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겁니다. 안정적인 매크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리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고, 이거에 의해서 AI가 생산성 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 기업들의 생산성을 AI가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 효과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주가가 지금 올랐으니까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럼 소비 확대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드라이브가 본격화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너지 독립이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55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둔화시킨다. 이거 뭐 하여튼 뭐 anyway 뭐 이러니까 이런 변수를 보면서 결국은 주가 지수가 내년도에도 이익 성장률을 한 10% 정도 보는데 주가 지수는 안정적인 매크로 상황을 갖고 한 12%에서 13%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평균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마 전반적인 평균적인 의견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업종을 한번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항상 강하게 올라가는 업종들은 뭐 금 가격도 그렇지만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막 커지는데 공급은 그게 못 따라가는 섹터는 항상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 돼 있어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잖아요. 네. 누가 그렇죠. 봐도. 두 번째 에너지 섹터. 특히 에너지 섹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산업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컨셉도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일단은 먼저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업종을 그런 데서 먼저 찾아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금강주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요는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런 섹터만 계속 저희가 찾아보면은 네. 시장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요는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 그런데 공급이 지금 요즘 들어서 약간 좀 트럼프 일가의 어떤 뭐 기타 이상한 말들이 자꾸 도니까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죽어 있잖아요. 내년에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그 여지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년도 섹터도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항상 부족한 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단 그 반도체 쪽은 내년도에도 이익 성장률하고 매출 성장률이 한 30% 정도 평균 잡고 있어요. AI 섹터 쪽은 역시네요. AI 섹터는 한 15% 정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한 15% 내외의 성장을 잡고 있어요. 소비재라든지 금융 같은 데는 5%를 좀 낮게 잡고요. 네. 평균 했을 경우가 한 10% 이익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제 뭐 투자를 한번 1년 계획을 좀 한번 짜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그 반도체가 뭐 잘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쪽 섹터도 또 계속 유망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디램이 아닌 낸드 플래시를 만든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기도 지금 쇼티지가 나요. 이미 재고가 올해 연초만 해도 사실 재고가 좀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9월달, 10월달 되면서 재고가 다 팔려 나가고 정리가 되고 지금 생산을 해도 지금 부족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블랙엘만 만들었거든요. 네. 블랙엘만 봤어. 이것만이 오직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런 제품이다. 근데 지금은 아이직 제품도 보잖아요. 아이직 제품에 들어간 게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CPU라든지 CPU 같은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이엔드 쪽을 생각할 때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레거시 제품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쪽 그 샌디스크라든지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는 내년도에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까지 합쳐서 지금 내년에 반도체 업종의 매출 성장 또 이익 성장률 한 평균 30% 이상 잡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한 50% 나오는 것 같고 브로드컴은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회사일수록 더 크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도 미장 분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내년 1월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인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연준 의장 교체가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 한 명의 지명뿐만 아니라 뭐 일명 트럼프식 연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연준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크게 본다면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공격적인 금리 인하, 연준의 독립성 약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이견에서 나오는 시장의 불확실성.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좀 시나리오를 짜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뭐 그냥 연준 의장을 선 지명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을 가장 앞서서 해줄 수 있는 분이 나올 거다. 과거 같이 이제 파월 의장 같이 이렇게 마음을 따르게 먹고 이제 연준의 조직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내년 같은 경우에 통화 정책 같은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1, 2, 3, 4, 5월 달까지는 뭐 1월 달하고 3월 달에 이제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기준금리 못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파월 의장이 이거 내리겠어요? 안 내릴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선임된 그 차기 연준 의장이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이 계속 언지를 줄 겁니다. 아,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5월 달 간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연준하게 되면 6월, 9월 뭐 한 두 번 정도 저는 이분이 가자마자 바로 보여주지 않을까. 네. 예, 그렇다고 보면은 뭐 전반적인 지표들 보면은 일단은 내년도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뭐 우리가 안 해봤던 걸, 미국이 안 해봤던 걸 한 거기 때문에 흔들렸는데 이미 이제 한 1년 해보고 나니까 아, 이게 이제 뭔가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좀 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좀 방향이 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통화 정책은 내년에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1월 달에는 뭐 통화 정책보다는 CES 2026하고 저는 이제 그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시장이 아마 올해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지금 뭐 분위기가 지금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갖고 저희 이제 뭐 현대차가 만든 아틀라스가 맞아요. 뭐 거의 힙합 이상 춤을 추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지금 기대감이 커져갖고 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는지 뭐 덤블링 한 3번 하는 것은 요즘 다 하더라고요. 웬만한 로봇이 저도 못하는데 지금 막 3번 4번을 막 돌고 뭐 움직임 자체가 사람하고 똑같은 막 움직임을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CES 2026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져갖고 웬만한 거 갖고는 지금 모양감도 못 내릴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옵티머스도 잘못했다가는 쫓겨날 판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CES 2026에 대한 일단 기대감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사실 제약 바이오 업계도 사실 AI가 적용이 되면서 되게 강세로 지금 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업종 간 차별화도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1월 달이 뭐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준 의장 선임뿐만 아니라 CES 2025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다 있기 때문에 1월 달이 아마 나머지 이제 그 1년에 그 투자의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정말 많은 1월이 되겠네요. 근데 1월 얘기 나오니까 요것도 좀 궁금한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1년 전이었죠. 사탄 랠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CES에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젠슨왕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CES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 별거 없네 그러고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너무 이제 기대값이 높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CES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코멘트 같은 경우에도 뭐 로보틱스 관련돼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그 젠슨왕 CEO가 또 오늘도 이번에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뭐 별거 있겠나라는 시각으로 가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CES가 오픈이 됐는데 시장에 별 반응이 없이 오히려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갑자기 1년 전처럼 어디 가노 이러고 주가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전반기 동안 또 밀릴 수가 있죠. 네, 그럴 때는 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뭐 가장 큰 게 사실 시장에서 지금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작년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사실 젠슨왕 대표가 나와갖고 물론 루빈 같은 걸 얘기를 했지만은 갑자기 뜬금없이 로봇을 들고 나오니까 다들 그때 벙 떴던 거거든요. 12마리가 아니죠. 12개의 로봇이 나와갖고 칩을 딱 꽂으니까 12개의 로봇이 똑같이 막 춤을 추고 움직이는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아니라 AI 반도체를 어떻게 성과를 더 올렸는지 그게 사실 지금 되게 지금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칩에 대한 추가적인 그 성장은 끝난 건가? 그러면서 사실 작년에 올해 1, 2분기에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로보틱스예요. 로보틱스에서 만약에 뭐 현대부터 시작해서 뭐 테슬라 뭐 다 지금 다 로보틱스잖아요. 근데 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기대치만큼은 못 나올 거예요. 예, 기대치만큼 못 나올 것 같고 저는 뭐 주가가 그래서 밀린다. 그건 이제 또 투자자들의 심리니까. 기대가 항상 네. 높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 모토를 보니까 AI 사회로의 진입이에요. 사회.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생산할 건가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내가 사는 사회에 접목을 할 것인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틱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웨어러블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모든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가 나올지 사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뭐 젠수장 대표가 뭐 자기가 원하는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제낄 필요 없어요. 저는 일단 다 들어보고 끝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어느 업종에 결국은 가야 되는지.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결국 로보틱스 쪽으로 시장이 결국은 움직였거든요. AI 칩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선별은 대표님이 해주실 거죠? 뭐 이제 계속 여기 나와야 되죠? 네. 당연하죠. 안 나오실 건가요? 나와서 이제 뭐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하죠. 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사실 젠스당 CEO는 좀 알맹이 있는 말들을 항상 시장을 움직여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대표님 나오실 때가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좀 야무지게 챙겨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CES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지금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대표님의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관심 종목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현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추천 종목을 뭐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어 갖고, 일단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도 2026년도 금융주들도 한번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전통 은행주보다는 핀테크 그룹 쪽에서 한번 종목을 제가 보니까 페이팔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기업이고 또 대장주기 때문에 되게 실적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매출 영업이익률 한 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 그 정도를 지금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더 봐도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내년에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금융주에 가장 큰 혜택이 들어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페이팔 하면 다른 것보다 저희가 그걸 많이 보거든요. 코인 쪽을 좀 스테이블 코인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페이팔이 지금 12월 15일이죠. 지지난주에 그 은행업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핀테크가 정통이죠. 정통 은행업 쪽에 인간 신청을 했어요. 보통 3개월이면 나오거든요. 내년 3월달 정도면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자산 신탁업이 있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은행업을 추가를 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저는 내년에 한 별일 없으면 한 5% 정도 매출을 이렇게 예상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충분히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팔 한번 보고 갖고 나왔고요. 뭐 재밌는 게 PER도 지금 10배밖에 안 돼요. 주가도 얘네들이 과거에는 한 뭐 300달러, 올해 연초 말에도 100달러 있는데 지금 60달러, 59달러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익 성장률이 올해 6.8% 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만 해도 뭐 30, 40%가 나오는데 6% 갖고는 지금 성이 안 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아마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온 게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 $80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뭐 웰스파고라든지 베어드라든지 모건스탠리 다 지금 한 75에서 $80 정도 지금 당장 제시하고 있고, 저는 은행업하고 통화 완화 정책 이렇게 어느 정도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핀테크 쪽에 조금 더 강세를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은행업을 이제 추가를 한 이유가 제 컴퓨터 잠깐 화면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은 정리를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제 추천 종목 쭉 하고, 앞에는 이제 이미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지난주에 제가 워너케이하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제 바이아웃 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 파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5 밑으로 떨어지면서 로스컷으로 들어갔어요. 로스컷은 제가 자동으로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8종목이 지금 남아 있고요. 요것만 갖고 제가 9월 1일부터 제가 출연을 하면서 네. 추천 종목 드린 게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가 9월 1일 이후에 한 17% 여태까지 추천해드린 게 수익 실현하고 했던 게, 그 다음에 S&P는 한 6.89%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 저희가 한 10% 이상 지금 4개월 동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제가 더 보여드리면은, 요걸 보시면은 제가 지금 8개 종목 갖고 있지만은 포커싱 된 데가 세미컨덕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중도 좀 높고 성과가 확실히 눈에 보인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뭐냐면 저희가 할 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되는 종목들을 빼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갖고 왔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페이팔 정도 넣는다면 이제 금융주 쪽에서 하나 종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한 6개 업종 정도로 충분히 저희가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한번 지표로 한번 여러분들도 투자를 계속 한번 이어가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 뭐 고객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퍼블릭하게 제가 나와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성과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페이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게 살짝 지금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12월 달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일찍이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 목표 주가를 아까 80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2월 18일 기준으로 모건스탠리가 이제 비중 축소, 그리고는 언더웨이트로 제시하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51로 발표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좀 스텝이 많이 좀 꼬여 있다 보니까, 그쵸, 네. 페이팔을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 종목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저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은 현재까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시장이 지금 워낙 지금 뭐랄까 좀 많이 좀 둔화됐으니까 그걸 이제 내년까지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언더웨이트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건 맞다, 지금 당장은 맞는데 내년도 통화 완화 정책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행업 인가를 신청했다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갖다 꽂는다는 거거든요. 은행업 뭐 물론 3개월이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제가 보기엔 다른 요인만 없으면은 뭐 이게 정통 은행업보다 이제 신탁업 쪽이거든요. 충분히 신탁업 정도는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 당장에 보이는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2026년도에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융주 쪽에 한번 포트폴리오 하나 담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띄어나 보시면은 확실히 바닥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네, 보이고, 야, 이거 잘만 되면은, 그쵸? 최근 이제 주가 보시면은 확실히, 네, 바닥까지 딱 와 있어 갖고, 저는 진짜 많이 떨어졌다고 네. 볼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고점에서 80% 떨어진 것도 맞긴 한데, 지금 이게 2022년도 고점, 21년도 고점이고요. 그렇죠. 쭉 내려와서 고점이 80% 떨어져 있는데, 최근 한 50불 근처에서 지금 2023년부터 지금 2년째 계속 50불 근처에서 일단은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50에서 100불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50불에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잠깐 나오면은 충분히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뭐 완전히 달리는 말에 탈 수도 있는데 좀 한가롭게 풀 뜯으면서 놀고 있는 말들도 있어요. 네. 뭐 언제 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일단은 뭐 충분하게 풀을 먹으면은 뛰겠죠. 네. 경기 방어주 그렇죠. 느낌으로 너무 AI와 공격적인 그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비중을 그렇죠. 약간 이렇게 금융주로 옮겼을 때는 페이팔도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025년 마지막 방송이 이렇게 됐고 저희가 다음 방송은 금요일 저녁 8시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니 누가 보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줄 알겠어요. 근데 아쉬운데 PM10 하시잖아요. 네. PM10 하실 거기 때문에 저와 저희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건데 저희 대표님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한 해 네, 마지막이기 덕담 때문에 해주시죠. 올해 참 많은 분들이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투자하기 쉽지도 않았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또 시장은 또 계속 가니까 또 조바심도 많았고, 근데 항상 시장이란 게 그래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한 해 힘들었으면은 그 다음 해에는 시장이 거기에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되게 또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뭐 몸이 좀 아파요. 계속 여기 쑤시고 너무 힘들어 갖고 뭐 정치적인 이슈까지 지금 워낙 국내 시장이 힘드니까. 하지만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투자의 끈을 놓지 않으시려면 계속 신경을 쓰시면서 합리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고 이제 투기보다는 투자 쪽으로 조금 더 한번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 프로는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좀 이렇게 균형을 좀 잡고 갈 수 있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이 정도 4명의 어떤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뭐 체육의 저기 매불쇼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혼자 하는데 저희 4명이서 저도 포함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4명이서 지금 할 수 그럼요. 있을 정도면, 그래서 저는 이 4명이 나올 수 있는 파워가 워낙 크니까 뭐 체육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더 충분히 더 좋은 프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많이 한번 봐주십사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고 나와서 저희 고객들한테 하는 방식대로 들고 나와갖고 포트폴리오 짜는 것까지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시청 많이 해주시고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저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한가롭게 풀 뜯고 있는 말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026년 1월 2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준비됐나요? Let's call your na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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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깨진이 띵니야 옴게 놀고 먹는 백수. Hey, hey. CK 김 피릿티릿 말티건 대박콜 터져라. 저기 보여 피리 깔꾸는 악마술로 늑대. 갓대롱대롱 매달린 사정 에이스킴 워렌 버킷 다 모여 전국 소년 날아올라 소신 플리스트 세라이 외쳐봐 골드만 샀으면 피닉스를 볼 것도 별미미 도동동이 신세계 작가가 쓰는 이야기 안한티 언니 송송향겨 이한열기 프리미맨 자유롭게 fly high K-pop 이야기 들으면 메릴린 치킨 영당빈이 꾸꾸가가 우아한 소리 질러 에이 피라미드 꼭대기 아이디 짧은 참참 우럭 어깨 걸어요 엑스톤에 이지 깨고 나와 국장님 찾아서 우리 함께 춤을 춰 남동안 맛동산 찾는 에디 포에버 햇살을 갓듯한 미미 금돌이 모이면 금동산 여기는 환상의 나라 이석이석한 반짝여 호박벌게 커피가 좋아 비타민 충전 SJ 조이 미운한 모닝 Good morning 하스페이더 심 더비 봄 베르기 CSY 우리 모두 우주부자 되기 위해 모였지
학교 앞 떡볶이 집에서 너를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어서 핸드폰만 자꾸 봐 5분이 1시간 같아 네가 오는 게 보이면 손 한 번 흔들어 보지만 어색하게 웃는 내 모습이 너무 티나나 내 맘이 다 보이나 숨기려 해봐 또 자꾸만 웃음이 나와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예뻐 보여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져 손잡고 걷는 이 길도 편의점 가는 길도 영화 같아 매일매일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설레는 이 기분 계속되길 너와 나 우리 둘이 이대로 쭉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 문자 보내며 웃고 있어 잘 들어갔어 물어보는 네 말 한마디에 행복해 친구들은 놀려대지만 나는 전혀 신경 안 써 처음이라서 서툴러도 진심만은 누구보다 커 너무 티나나 내 맘이 반짝 열려 on your light Playmarket mode on tension up so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기 전 미리 know PM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하고요. 구윤우 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다우 선물 0.01% 소폭 빠지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0.04%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05%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M7 흐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인데요. 정규장에서 1% 넘게 빠졌지만 현재는 0.17% 오르고 있죠.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2천억 원을 매입을 완료했다고 했죠. 약 4%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건데요. 또 AI 스타트업 그록 인수와 GPU 가격 인상 계획 등 다양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새로 나온 소식이 있는데요. 미즈오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웃퍼폼 등급과 245달러 목표가 제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조금 빠졌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웨드부시가 선정한 2026년 AI 혁명을 이끌어갈 톱5 기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M7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을 올렸고요. 또 테슬라, 애플도 픽을 당했습니다. 팔란티어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까지 이름을 올린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메타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정규장에서는 좀 빠졌는데요. 프리마켓에서는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메타가 싱가포르의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전에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또 다른 인수 소식이 터진 겁니다. 또 메타는 내년 초에 열릴 CES 2026에서 전시장 부스 대신에 미팅룸을 활용할 전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파트너 미팅과 인간 잠재력 확장 세션을 진행하면서 AI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알파벳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소폭 올랐는데 현재는 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넘어가 보면 정규장에서 3% 넘게 좀 많이 빠졌죠. 하지만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하락은 최근 급등과 이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또 오늘 저녁에 나온 소식으로는 테슬라가 자사 웹사이트에 차량 인도량의 전망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보일 것 같았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오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나온 소식 짚어봐야겠죠. 베어드가 테슬라에 대해서 아웃퍼폼 등급과 548달러 목표 주가 재확인했고요. 2026년 잠재적인 호재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내린 걸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넘어가 볼게요.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버코어 ISI가 아마존에 큰 연말 선물을 줬죠. 2026년 대형 인터넷주 1위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아마존은 이탈리아에서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규장에서 소폭 빠진 모습 보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살펴보면 정규장에서 소폭 올랐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3%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월가 분석이 나오자 정규장에서 소폭 오르기는 했었죠. 그런데 바클레이즈가 오늘 밝힌 바로는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작년 수준 이하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현재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미 캐스터와 함께 마켓무버 그리고 비기스트 무브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 메타, 그리고 보잉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분사 소식에 1%대 현재 선물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메타의 경우에는 아까 윤우 캐스터가 말해준 것처럼 이 마누스 인수 소식에 더불어서 조금 더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누스는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현재 구독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연간 매출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즉 이미 돈을 벌고 있는 AI고요. 이 메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관점인데요. AI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 모델을 찾아내기엔 좀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 마누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현금에 대한 창출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또 메타는 마누스의 기술과 더하여 이 리더십도 함께 팀에 흡수하게 되면서 기존 서비스는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동시에 AI 에이전트 기술을 메타 플랫폼 전반에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경쟁을 넘어서 수익적인 경쟁까지도 함께 승부수를 보겠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군으로부터 이스라엘용 전투기 계약 체결 소식에 더불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상승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함께 마켓무버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뉴먼트 그리고 뭐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1%대 최대, 뉴먼트의 경우는 2%대 상승세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필립 모립스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6년 미국의 주요 소비재에 대한 주식에 대한 섹터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가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좀 일말의 기대감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7,000달러 선을 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감 속 좀 제자리 걸음을 할지 혹은 뭔가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금과 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은 같은 경우는 최대 84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너무 기대감이 컸던 건지 아니면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건지 혹은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신호도 있는 만큼 어떻게 이어질지 여전히 흐름을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가도 체크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또 불확실해지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배럴당 58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잉의 이슈와 관련돼서 수주 계약 규모는 약 85억 8천만 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요. 이런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도 체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에 대한 소식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공개한 차량 인도량 전망이 시장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자사 홈페이지에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모아서 공개했죠. 블룸버그 수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테슬라 집계에 따르면 4분기 차량 인도량은 평균 42만 2,850대로 예상됐는데 1년 전보다 약 15%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평균치 약 44만 5천 대와 비교해도 더 낮은 수치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을 약 160만 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전년 대비 8% 넘게 줄어든 수치고 테슬라는 2년 연속 연간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테슬라가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해오던 이 추정치를 이번에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였다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테슬라가 수요 둔화를 보다 투명하게 인정한 신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심이 전기차에서 로봇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재미있는 밈을 하나 봤는데 일론 머스크의 눈이
지금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화성으로 가는 눈이다. 이런 저도 그 표현을 기사 봤어요. 뭐 그런 만큼 테슬라의 미래 비전이 이제는 차량보다는 조금은 다른 쪽에 옮겨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니맥스가 홍콩 증시 상장을 앞두고 든든한 후원군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알려진 바로는 알리바바와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이번에 IPO 핵심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니맥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6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는 게 목표고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투자자 모집에 들어가서 내년 1월 홍콩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IDG 캐피탈과 그리고 국내 투자자인 미래에셋도 투자자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고요. 다만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장 규모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졌네요. 중국의 AI 기업 대형 IPO 글로벌 자금이 얼마나 몰릴지 주목된다는 뉴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AI, 중국도 AI, 결국 내년도 글로벌 시장을 이끌 키워드는 AI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조금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AI 투자, 이제는 주연보다 그 무대를 꾸며가는 기업들을 봐야 할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투자 흐름이 이제는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요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화려한 AI 모델이 아니라 AI 붐을 뒤에서 떠받치는 곡괭이와 삽, 그리고 이른바 픽 앤드 셔블, 이걸 말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픽 앤드 셔블이란 누가 AI 경쟁에서 이기든 상관없이 산업 전반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올해 S&P 500에서 데이터 저장 기업들이 좀 강세였죠. 샌디스크 주가 무려 580% 급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시게이트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전력과 케이블, 인프라 기업들도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GE 버노바도 대표 종목으로 볼 수 있죠. 반면 한때 AI 대장주였던 엔비디아는 올해 40% 상승에 그치면서 수익률 순위는 70위권으로 내려왔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알파벳 같은 빅테크, 몸집이 큰 기업들도 좀 상승 탄력은 예전보다 덜하다는 분석이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AI라는 큰 흐름은 유지되지만 성장 스토리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빅테크 대장주들의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연 이 AI라는 테마를 어떠한 기업들이 이어받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유가와 관련된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유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확인될 것 같다는 기사입니다. 산유국들의 연합체 오펙 플러스가 당분간 원유 증산을 멈추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회의에서 올해 초 빠르게 생산을 늘린 뒤 1분기 동안 추가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점검할 거라고 해요. 하지만 결론은 그대로 간다, 이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고요. 그 이유는 현재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원유 공급은 오펙 플러스뿐만 아니라 경쟁국들까지 늘어난 반면에 글로벌 수요 증가 속도는 둔해지고 있죠. 그 결과 국제 유가는 올해만 17% 하락하면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최대 연간 낙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유가 방어일지, 시장 점유율 확보일지, 오펙 플러스의 선택이 새해 초 원유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WTI는 58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제 기억대로라면 한 4년 전쯤에 100달러를 호가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와 비교를 한다면 유가는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을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유가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와 함께 꾸준히 팔로우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의 CNBC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그 전에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절반 이상을 중국산으로 채우라는 그런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기준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중국 당국은 공장 승인 과정에서 입찰 자료를 통해서 이 국산에 대한 장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조치는 23년도 이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대해서 강화가 되면서 이후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이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 확인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산에 대한 장비 비중을 최대 100%까지 높이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함께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 50%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좀 차후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국산 장비가 충분히 있는 분야에서는 이 해외 장비를 구할 수 있더라도 국산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 어쨌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 자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CNBC 내용도 함께 살펴볼게요. 미국과 중국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아직 옵티머스에 대한 판매는 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보다 먼저 2026년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며 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로봇 산업에 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국가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성장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제가 저 기사를 저도 읽어봤는데요. 잠깐만 화면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그런 와중에 중국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긍정론에 대한 거품론 그리고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생산에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오늘 12월의 마지막 방송,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2026년에 준비를 해봐야 될 3가지 핵심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상금부터 챙겨라인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네. 많이 쓰는 것도 뭐지 큰 뭔가 이런 구멍이 되지만 사실 비상금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제가 한 말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제가 절약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어떻게 말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네.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소비를 줄여야지 그쵸. 우리가 절약을 하고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가 그렇게 제기에 알겠습니다. 네, 기사에서도 이 돈이 갑자기 필요해질 때 연금을 깨는 게 가장 큰 손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상금부터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좀 자산에 대한 내용을 재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세금 방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과세를 관점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자라는 좀 일반적인 내용을 담긴 했더라고요. 저는 비상금을 챙기라라는 내용이 좀 인상 깊어서 공유해드리고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가 기관에서는 최근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현금 비중을 20%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셔라라는 내용까지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짜실 때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구윤호 캐스터의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아주 핫했던 회사죠. 바로 디지털 브릿지 가져와 봤는데요. 프리마켓부터 주가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튀어 올랐습니다. 한때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뒤집어 놨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일본의 거물인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를 현금으로 통째로 인수하겠다고 한 건데요. 인수 금액만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럼 손정희 회장은 왜 또 움직인 걸까요? 이제는 단순한 AI가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 초지능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연산 능력은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랑 전력 같은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바로 이 디지털 브릿지가 그 데이터 센터와 통신 인프라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인프라 맛집 회사인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월가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AI 테마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의견이 보이는 반면에 불과 몇 시간 전에는 RBC 캐피탈이 이 투자 의견을 낮췄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목표 주가도 23달러에서 16달러로 낮추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오늘 디지털 브릿지의 폭등은 단순한 M&A 소식을 넘어서 AI 인프라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AI 투자의 다음 스테이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투자의 다음 스테이지 궁금하신 분들 한 번쯤 디지털 브릿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프락시스 프리시전 메디신 가져와 봤어요. 정규장에서 무려 주가가 13% 넘게 올랐고요. 현재는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 종목이 주목받는 이유로는 바로 목표 주가 대폭 상향과 신약 모멘텀 때문이죠. 먼저 BTIG가 프락시스를 2026년 최선호 종목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507달러에서 무려 843달러로 엄청나게 올렸는데요. 상승 여력만 놓고 보면 200%가 넘는 수치죠. 또 방금 나온 의견도 가져왔습니다. 웨인라이트가 프락시스의 매수 등급과 340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또 BTIG 이야기로 좀 돌아오자면 프락시스가 개발 중인 이 수전증 치료제 올릭사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하는데요. 수전증 환자군에 대해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하고요. 덕분에 신약이 출시될 경우에는 처방 확산 속도가 빠르고 상업화도 훨씬 수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프락시스의 이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는 좋은 소식까지 있었네요. 이제 회사는 내년 초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하면서 개발과 규제 검토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현재 프락시스는 데이터 경쟁력과 FDA 혁신 치료제, 목표 주가 대폭 상향이라는 세 가지 재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요. 바이오 투자자시라면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프락시스 프리시전 메디신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오늘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이름만 들어도 달달한 과자 회사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가져와 봤습니다. 오레오와 리츠, 토블론 같은 이런 초콜릿 브랜드 모두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달달구리 브랜드라서 더 마음이 갔고요. 현재 정규장에서 주가는 0.7% 올랐고 현재는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 세계 150개국에 넘는 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 매출만 36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스낵 공룡이죠. 최근 에버코 ISI가 몬델리즈를 2026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퍼리스도 안 좋은 구간은 거의 지났다 이쪽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포인트는 역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코코아 가격인데요. 내년쯤에는 코코아 가격이 내려오면서 몬델리즈의 원가 부담이 꽤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북미 쪽 전략도 손보고 있고 유럽에서는 가격 조정으로 마진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주가는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꽤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마진이랑 성장만 조금 안정이 돼도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코코아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부담이고요. 초가공식품 관련 소송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서식품과의 합작 구조 때문에 수출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스낵 기업 몬델리즈는 현재 리스크는 알지만 원가 사이클이 바뀌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종목 2026년을 보고 접근해보는 중장기 소비재 스토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몬델리즈 살펴봤는데요. 코코아 선물의 가격이 고점 대비 약 5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대중들이 체감하고 있는 초콜릿의 소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까지 내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질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다이아몬드건에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창이 좀 내려가 있는데요. 다들 보석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저 너무 이것도 좋아하죠. 지금 다이아몬드예요. 하기는 네. 제가 없어지면 저인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동안 영원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다이아몬드가 이제 최첨단 기술의 핵심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다이아몬드에 미세한 결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극히 작은 자기장 변화를 만들고 이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양자 센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센서는 뇌파를 읽거나 또 위성신호 없이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주목되는 부분은 이 복잡한 냉각 장치가 없더라도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몸에 접촉하지 않고도 심장의 상태를 좀 살피거나 그리고 기존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바이러스에 대한 신호를 포착하는 등 의료 분야에서도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다이아몬드를 미리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시도도 없지만 다이아몬드 알겠습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제2의 양자혁명으로 주목을 와우. 받고 있다. 이런 네. 타이틀 좀 자극적이기는 하네요. 저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억만장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억만장자들이 최근 타국으로 이민을 간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이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논의를 두고 이 기술 부호들의 캘리포니아 움직임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피터 틸과 그리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다른 주에 대해서 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부유세가 도입이 되면 자본과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함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금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주 정부와 또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어느 정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 세금에 대한 부유세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캘리포니아 주 자체로는 뭔가 인재에 대해서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사회적인 책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데이터 센터가 좀 우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빅테크 업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상 말고 우주에까지 올리자라는 내용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전기 그리고 냉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우주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쓰고 또 땅값이나 주민 반발 같은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격전지로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끌어다 쓰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고, 또 알리바바와 중국에 대한 연구기관들은 위성 형태의 컴퓨팅 시스템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최근 우주에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산 칩을 실제로 쏘아서 올린 그런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런 흐름 때문에 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차세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분명히 벽은 또 존재할 것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발사 비용이 좀 비싸고 또 우주 방사선, 냉각 문제, 또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까지 기술적인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당장의 상용화라기보다는 이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좀 정말 이 한계에 부딪힐 때를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실험 단계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 저희가 항공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AI를 넘어서 이제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야 될 정도로 우리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새삼 다시 한번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민 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변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남은 시간에는 우리 댓글 한번 한 3개씩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FOMC 의사록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맵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와 또 에너지 섹터가 선물 시장에서는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좀 마지막인 만큼 좀 거래가 한산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전일장에서는 좀 기술주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관망세를 보이는 흐름 나타났는데,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좀 초록초록한 분위기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댓글 간단하게 좀 읽어볼까요? 저도 댓글을 3개 읽을게요. 각자 원하는 댓글 3개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를 좀 읽어볼까요? 제가 찾은 댓글이 하나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땅비니님께서 흰캐, 국캐, 민캐, 보아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땅비니님 항상 애청해주시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오늘은 드가님이 안 계시는 걸로 봐서는 드가님은 좀 송년회를 하러 가신 것 같아요. 연말 파티 중요하죠. 연말 파티 중요하죠. 없죠. 알겠습니다. 그쵸. 저희가 오늘은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희님께서 제가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니까 역시 금은보행님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다이아몬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니아옹옹 냥냥님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미모를 뽐내주셔야 하셨는데 네. 내년에는 우리가 한 이틀 뒤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미모를 장착하고 돌아와 볼까요? 좋습니다. 다들 좋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살쪄서 오지 않기로 약속할게요. 우리 김민 캐스터 어떤 댓글도 읽어보고 싶으시죠? 저는 이 귀여운 댓글이 있네요. 금은보와 인형이야 사람이,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부럽고요. 부럽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흰캐 웬일로 좀 약한 소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한지 그거예요. 다이아몬드 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맞아요. 맥락에서 제가 나온 100억 달러 정도는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말의 맥락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다시 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네.
굉장히 또 댓글이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킹상호님께서 민키가 준비한 특별한 뉴스 하트하트까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HJ 테리님 세 분의 PM10으로 행복했어요. 이번에는 구윤우 캐스터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네. 댓글 좀 읽어주시죠. 네, HJ 테리님께서 올해 마지막 푸마뉴 PM10 내년에도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자. 내년에도 저희는 계속 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희님께서 제가 이 몬델레즈 얘기를 하니까 먹을 거에는 자신 있게 반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저도 먹을 거에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가가 또 달달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읽어볼까요? 항상 너무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킹상원님께서 국회 올해 마지막 특징주 소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아주 풍성한 특징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소식으로 우리 모두 더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026년 1월 2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